네,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떠올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그 정치인이라는 집단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일단 정치 얘기를 하면 되게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 주제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정치랑 종교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막 정치인 월급이 얼마다, 얘들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막 엄청 특혜만 받아간다, 막 이런 뉴스가 논란이 되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보이는 시선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정치인이 약간 뭐 팩트플리스로 본다면 사실은 좀 소수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그 집단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말실수했다고 어휴 정치인들 저거 봐. 그리고 한두 명이 싸웠다고 해서 어휴 저 정치인들 저렇게 무식한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은 뭐 권력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성을 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나 사람이 다 목적성을 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다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선, 그다음에 뭐 인권이라든지 뭐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걸러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 정치인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만큼 철저하게 털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사. 공무원들. 저는 사실 그쵸? 좀 정치인들 보면서 교사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울산에였나요? 아시죠? 초등학생 1학년인데 선생님이 뭐 섹시 팬티 하면서 막 했던 거 그거 보면서 저도 진짜 보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맞아요. 1학년한테 그런 걸 숙제하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선생들이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되게 정치인을 보면서 선생님과 많이 닮아 있다. 굉장히 높은 잣대를 요구하고 그쵸. 한두 개의 실수로 이제 그 집단을 같이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공감을 더 많이 알아봐요. 정치인이 명예로운 직업인가요? 권력이 사실 주된 큰 거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일이 공익이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은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정치인은 명예직이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여겨져야 하다 보니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여미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밀다 보면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대중들이 정치인들은 좀 뭐 청렴하지 않고 비리도 많이 저지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정치인이 되게 우러러 보는 존재인 경우가 있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치인을 욕하고 이러는 건가요? 북유럽 쪽이 좀 그렇지 않아요? 북유럽은 자전거 타고 다니던데요. 북유럽은 돈도 되게 덜 받고 비서관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4급, 5급 이렇게 같이 우르르 다니지도 않고. 네, 북유럽 케이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은 로비도 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없으면 정치를 못하고 맞아요. 정치이면 당연히 돈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치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왔는데요. 아마 대부분 동감하실 거예요. 대부분 정치인이라는 집단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의 연설을 들어보면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날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미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정치인들의 이미지 또한 그렇게 굳혀져 버렸고요. 아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겠지. 당선되면 또 하나도 안 지키겠지.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말들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로비스트와 특별 이익 집단에 의해 조정받는 부패한 사람, 실제로 정말 내게 필요한 문제는 민감하니까 말하기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진정성을 못 느껴요.
그러던 와중 두둥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트럼프는 민감한 문제도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말해줘요. 그 당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실업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테러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막말들이 나오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 외국인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중국은 도둑놈이다.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 막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한다는 말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한 건데요. 그 당시 미국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쫓겨나면 안 되니까 최저임금도 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싼 임금을 받으면서 여러 일자리들을 가져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불법 이민자의 대다수는 멕시코에서부터 옵니다. 불법 이민자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이 멕시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남미인들,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이들의 표심을 잃게 될 거고 더 나아가 잘못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로 인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그래서 이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속 시원하게 불법 이민자들을 건너오지 못하게 장벽을 건설해버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중국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상황을 보면 매년 미국은 적자를 보고 있고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빚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또 잘못 거론하면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또한 기존 정치인들은 중국과 거래하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노비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트럼프가 속 시원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의 불합리한 무역 구조를 다 때려 부수겠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절대 멕시코나 이민자, 중국인, 무슬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절반 이상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겠죠? 근데 그 미국인들이라는 건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고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고 그 안에서 또 이민자들과 어우러지면서 약간 계속 문화를 만들어간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가 선을 그은 게 미국한테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일단 여기는 논란이 될 법한 문제고 사실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이 문제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논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보다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어떻게 그만한 지지자를 모을 수 있었는지 들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건데도 지지자들이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열광을 하는지를 제가 좀 짚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가장 쟁점화된 이슈였죠. 미국은 테러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예요. 테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9.11 사건이죠. 중동에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테러인데 이때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 9.11 사건이 미국 본토를 그것도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을 공격한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역사상 미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공격당했을 때도 하와이를 습격당했지 정말 그 아메리카 대륙을 공격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고 이 테러는 미국을 증오하는 무슬림들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이후에도 IS나 여러 테러 단체들이 이슬람권에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미국을 증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테러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한 거예요. 특히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는 무슬림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옛날에 한참 조선족들에 대한 괴담이 돌고 뭐 인신매매 이런 얘기 돌면서 조선족들을 무서워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요. 아마 이거랑 같은 심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들을 차별하는 건 또 인종차별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은 인종차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러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무슬림들을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이때 여김없이 트럼프가 등장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무슬림들을 전면 입국 금지시키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하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맞는 얘기,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 논란거리가 되게 많고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열광을 합니다.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뼛속까지 정치인이에요.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피해가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러리한테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상황에서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미국인이었다면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좀 트럼프를 싫어했는데 이거 내용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됐고요. 정책이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의도와 그다음에 이제까지 지쳤던 그 정치인에 대한 뻔한 약간 레퍼토리 이런 거에서 얘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왜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열광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일단 저는 힐러리가 트럼프와 달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난 인종차별자로 보이기 싫어. 이래서 진실을 거부하거나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트럼프가 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에게는 굉장히 사이다였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거고 이게 저는 진실도 아닐 뿐더러 그게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이득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무슬림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무슬림과 사이가 안 좋아져요. 중동과 사이가 더 나빠져요. 이게 어떻게 미국한테 이득인지도 저는 의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것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멕시코인들은 다 불법 이민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노를 심어주고 그걸 정당화하는 방법이 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도 물음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적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의 편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명민할 수 있어도 전체를 생각하면 저는 장기적인 전체를 생각하면 결코 똑똑하거나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득을 위해서도 제가 미국인이라도 미국인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미국인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절대 제가 지지할 것 같지 않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저는 국익이 꼭 경제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아이 이야기 그냥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가 엄청 신변의 위협이나 그런 걸 받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일마다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트럼프의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대화법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화법이란 어떤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상대방에게 관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제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좋은 인터뷰어를 예를 들 때 에릭남을 많이 인터뷰어로 예시를 드는데요. 그가 하는 인터뷰를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대화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에릭남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계속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잘 듣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상대방의 신뢰와 관심을 얻는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 후보인데 듣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맞죠? 저는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이제 좀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돌려 말하는 거고 그 듣는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방식과 내용을 말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 자체가 그 전자제품을 설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소비자한테 어떻게 말하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지 이렇게 말을 해보면 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블루투스 이어폰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끊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평소에? 네.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저는 절대 끊기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제품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는 거죠. 나폴스님하고 같은 의견이네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대화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대화는 마주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나폴스님께서 말한 거는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가 상호가 기분이 좋게 끝나는 게 좋은 대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패널분들의 좋은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럼 트럼프로 돌아와서 트럼프는 어떤 대화법으로 대화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대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논란을 만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난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가 성차별주의자라는 논란을 빚게 된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에 액세스 할리우드라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프로그램 진행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성차별적인 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진행자가 트럼프에게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꼬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딱 밀어붙이고 거기 좀 만져두고 더듬어 주면 돼. 참 논란이 될 만하죠? 트럼프의 이 말이 결국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의 대응이 참 특이한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남자끼리 있을 때 할 법한 이야기야. 별 뜻은 없었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이죠. 근데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과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사과도 안 하고 변명만 한다면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택해요. 트럼프가 어떻게 말했냐면 빌 클린턴을 봐. 여기서 빌 클린턴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을 봐. 그는 실제로 여성 인턴하고 이상한 관계도 맺고 성추행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지만 나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의 대상을 순식간에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진정으로 잘못된 사람은 빌 클린턴이라면서 비난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추가로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 토론을 할 때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해요. 트럼프 씨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책임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이죠. 그랬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테니까. 이 당시 힐러리는 이메일 스캔들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트럼프는 이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향한 비난의 화살을 금세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돌려버렸죠. 이처럼 트럼프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비난을 다른 대상에게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란 책에서도 계속해서 시스템의 무력, 정당의 퇴행, 언론의 실수 등을 강조합니다. 즉,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정당 간의 이익 싸움에 내가 희생양이 되고 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기사를 내기 때문이다 라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대상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트럼프가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트럼프를 향한 미디어의 비난을 순식간에 다시 미디어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미디어가 자꾸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기사만 보내기 때문에 나는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잘못한 건 자기가 아니라 미디어라고 그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난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이 트럼프의 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적인 대화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그거 비슷하네요. 그 루머인데 덮으려고 터뜨린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잘못을 했으면 연예계에서 뭐 스캔들을 터뜨린다든지 이제 그런 음모론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트럼프가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여기 딱 보면은 완전 트럼프의 토론 태도거든요. 뭐 상대가 억지를 쓴다고 큰 소리를 쳐라. 말싸움을 걸어 상대로 하여금 무리한 말을 하게 해라. 특히 뭐 상대가 너무 우월하면 인신공격을 해라. 막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이 책에 있는 그대로를 토론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방금 그 책 찾아봤거든요. 그거 그래요? 말하려고. 왜냐면 저도 읽었었는데 네. 제목이 기억 안 나서 그거 말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대화법을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스피치, 일반적인 대화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가서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알지만
그 상황에서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응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구나. 잘 받아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현혹을 잘 시키는 영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던진 상대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청중을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머도 되게 유머를 이용하는 이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론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 TV에서.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하면은 끊어요, 말을. 맞아요. 중간에 막 껴들고 너 잘못한 거야. 너 틀렸어. 이걸로 끝이에요. 근거 얘기해도 근거는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거에 현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당당하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바로 팩트풀리스에 나왔던 근거 없는 뭔가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나쁜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이기는 데는 좋은 토론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 안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의 트럼프의 대화법은 일단 논란을 만들고 본다는 점입니다. 거래의 기술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트럼프가 실제로 말한 거거든요. 언론이 나를 이용하듯이 나도 언론을 이용한다. 일단 주목받으면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다고 내가 이를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잘못된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나는 사업가고 그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즉, 좋은 평판은 나쁜 평판보다 낫다. 그러나 나쁜 평판은 때때로 평판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 간략히 말해서 논란은 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는 사업가였을 때부터 언론을 적극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를 지었을 당시 트럼프는 이 건물을 과도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요. 아까 자재가 싸구려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방 내부 구조 말고 이 외벽이나 로비나 이런 거는 막 황금으로 만들고 정말 호화스럽게 만듭니다. 이 트럼프 타워는 그 당시 오래되고 고풍적인 주변 건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이로 인해 언론은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미디어에서는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빌딩 중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트럼프의 행실을 비꼬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들이 트럼프 타워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트럼프 타워는 호화로운 빌딩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요. 따라서 그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트럼프는 사실 이런 점들을 노린 거예요. 트럼프는 여러 투자를 통해 성공한 것도 맞지만 사실 성공으로 인해 성공한 케이스예요. 자신은 킹왕짱 부자다.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빌딩을 지었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굳혀가면서 그게 나쁜 부자든 좋은 부자든 결국 트럼프는 엄청난 부자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돼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떠올리면 성공한 부자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지은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트럼프의 안 좋은 점을 지적한 언론들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그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셨나요?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이후에 트럼프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항상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트럼프는. 하지만 그한테 세상은 너무 두 개로 딱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나에게 이득이 되는 자, 이득이 되지 않는 자. 그리고 그의 세상은 너무 단순해 보이고 그는 그 속에서 그냥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랑 그 사람의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네요. 그가 나의 편이면 좀 든든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득이냐 아니냐의 그 판단 속에서 이 편인지 저쪽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인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은 토머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일 것 같아요. 그는 그 세상에서 가장 크고 흉폭한 괴수가 되겠죠. 리바이어던처럼. 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가 그냥 제 세상에서는 동장님까지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동장님이면 제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초반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이번 녹화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이다.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화법들도 사실은 쉽게 구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좀 더 돌아보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추상적인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사실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명쾌하게 말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런 거에 굉장히 실증했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이 나와서 논리적으로 다 압살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뭐 신천지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신천지 탄압해야 돼요? 못하죠. 왜? 신천지도 우리 국민인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딱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 뭐 털어버리겠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말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트럼프 되게 뛰어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트럼프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도덕성이 좀 결여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대화법, 생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지금의 언행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나폴스님이 말하셨듯 사업가적 기질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나다는 것도 느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 같은 성격을 주위에서 찾아보자면 보통 대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성격은 성공과 실패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 더해서 뭔가 전략적으로나 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성공에 더 확률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바꿀 수 없으면 시스템을 이용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더 이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본성은 항상 무엇인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끝내버리면 정작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기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왜 먹힐까? 사람들이 왜 그의 얘기에 동의를 할까? 인간의 어떤 본능이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걸까? 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두 문장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미국의 리더인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리더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은 리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나 이런 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 리더를 원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느린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반대로 빠른 선택을 하는 그런 리더를 또 꿈꿀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좋은 리더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리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폴스님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대표다 이러면은 정말 뛰어난 리더인 것 같은데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난나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난나님 네? 어떤 생각? 저 어떤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이끌 만한 유형의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가요? 네, 기업을 이끄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일지는 몰라도 나라를 이끄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이마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힐러리 클린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힐러리가 어떤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엘리트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저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는 약간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고려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지 능력뿐만이 아니라 과정이나 인성까지도 이제 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은 앞으로 업무적인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나라 살림을 잘하는 좀 행정적인 정치인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더더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지 어떤
카리스마로는 이 전염병이 도래한 이 시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꼼꼼하고 다양한 집단들을 다룰 수 있고 이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절차적인 거를 얼마나 잘 운영을 하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카리스마보다는 확실히 그런 행정적인 업무 능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지도자가 됐으면 전 좋겠네요. 저는 리더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지위에 있는 영향력을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좀 다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인간 젠젠이랑 리더 젠젠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느낌을 굉장히 받을 때가 많아요. 조직 구성원들을 좀 챙겨주기도 해야 하면서 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좀 가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사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 행정이든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법안이나 행정은 절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적 예를 들어서 이제 우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버가 지금 법안으로 올라갔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원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행정적으로나 법안을 잘 만든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질이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상적인 리더가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저는 대통령이 두 가지 자질이 뛰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두 가지 자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런 능력. 다른 하나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들은 그 전문가를 고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그 전문가를 정말 올바른 전문가로 뽑고 그리고 그 전문가의 말들을 수렴하고 거기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대통령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크게 말해서는 그 두 가지가 이상적인 리더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너무 치트키 아니에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 그게 힘들죠. 그게 제일 치트키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드니까 리더가 힘든 거죠. 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